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 매크로 관련 지식 정식적으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식들은 다 네이버나 구글 통해하고 서칭 통해하고 이렇게 검색해서 종합해서 얻은 지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 아니며 들으신 다음에 해당되는 판단과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심을 사전에 유의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이 매크로 관련해서 이거 갖고 참고로만 하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중요한 투자 판단을 결정하시면 안 되세요. 절대로. 그러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라고 해요. 파란색. 그다음에 FED 기준금리 빨간색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또 금융들이 이제 리세션이에요. 과거 리세션. 2002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가깝게는 2020년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그러면은 어떤 때 이렇게 리세션이 발생했냐 보면은 장단기 기준금리가 이제 금리 역전, 국채 수익률이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0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회할 때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신호거든요. 그럼 장기 금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빌릴 때 비싸고 단기 금리가 쌉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나오면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지 않아 팔고 안전자산인 이제 국채를 사기 때문에 장기물 국채가 가격이 높아지고 장기물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경기 침체 때 침체 신호가 나올 때. 그리고 단기물은 단기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금 조달이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기물이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거꾸로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 역전 올라갈 때 역전된다고 하죠. 그래갖고 그런 신호는 이제 중요한 경기 침체 신호 발생 전조 신호고요. 과거에 보면은 2008년 이전에 이때 두 번 발생했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 전에, 그다음에 2008년 전에 이렇게 발생했었고, 가깝게는 2019년에 이렇게 발생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20년 4월에 한번 발생했었고, 최근에는 2020년 7월, 지금 이제 역전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장단기 국채 수익 역전 발생권은 항상 FED 기준금리의 상승에서 하락으로의 변곡점에서 발생했어요. 보면은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 상승해갖고 고점에서 꺾일 때, 뛰기 시작할 때 이때 발생했어야 하는 걸요. 이렇게 보시면은. 왜냐면은 금리는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의 의미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금리를 고점에서 꺾일 때, 꺾이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경기가 과열해서 침체로 돌아선다는 신호를 미국 연준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거꾸로 이제 급등하는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시점에 비로소 경기 리세션 같은 게 발생해요. 아니면은 주식이 폭락하거나. 금리 대체적으로 과거의 패턴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금리가 인상 시기에는 대세 상승을 한다. 그리고 고점에서 꺾이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대세 하락을 한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자, 보시면 이렇게 하고 금리가 이제 꺾일 때 이제 이 국제금리가 올라온다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 연준에서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이제 장단기 국제금리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러면서 주식은 이게 대세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면은 좀 약간 과거 패턴하고 많이 틀린데 보시면은 2020년 4월에 이렇게 장단기 국제금리 수익률이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자분들보다는 채권 플레이어들이 경기 관련해서 판단하기에 제자가 맞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갖고 주식보다는 이때 이미 이 채권 플레이들은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거를 간파를 한 거죠. 왜요? 그렇게 국제금리, 국제 수익률이 역전이 발생했던 거예요, 원래.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아까 얘기해서 설명드렸듯이 금리 상승기에는 보통 대세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증시가 대세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꼭 주식이 대세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왜 그럴까요? 사유는 당연히 이전과는 크게 다른 여건이겠죠. 매크로 여건이겠죠.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은 22년 장단기 국제 수익 역전 발생과 검색 무관한 과거와는 반대로 FED의 기준금리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변곡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고점에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침체가 발생하는데 과거 패턴들과는 전혀 다르죠. 차이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특권 플레이어들이 미리 이거를 감지한 거죠. 원래 2022년 4월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그런 것들은 뭐 전혀 거의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2년 4월에 벌써 장단기 국제 수익률은 역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금요일에 발표된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뭐 고용지표 같은 거 보면 되게 서프라이 나왔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 국제 수익률 같은 스프레드 같은 거 지표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23년 초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ED는 미국 연준은 향후 반드시 경기 침체를 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야 된다. 언제? 대략 한 2023년 초. 근데 이게 뭐 비관론적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가격에 반영해갖고 충분히 폭락해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많이 폭락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지수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증시의 지수의 이제 상승 하락 이제 그걸 떠나서 폭락이나 재상승이나 이제 그걸 떠나갖고 일단은 그 비관론적인 입장에서 경기 침체를 따지기 이전에 이렇게 보면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가능성에서 거기서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줬는데 FED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향후 대책 방안은 물론 지금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의견은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고려하실 필요 없는데 만약에 가정의 수를 일단은 침체를 발생한다는 가정의 수를 일단 고려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고요. 그 다음에 QE,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양적 완화 이렇게 두 가지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이렇게 시행되어 왔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보시면은 첫 번째 대책은 금리 인하를 체크해 보면은 이게 차트가 뭐냐면은 FED 기준금리 마이너스 CPI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스프레드. 근데 보시면은 55년 이후부터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놓은 건데 기준금리 마이너스 CPI 스프레드 차트는 이 기억이 마이너스 9원이거든요. 7.5부분. 55년 이후에 최저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CPI를 마이너스 시켰으니까 CPI가 과거 대비 상당히 높거나 그다음에 FED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거나 그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거겠죠. FED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조금 올라왔잖아요. CPI는 역대급으로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빼기 요거 하니까는 55년 이후에 이 스프레드 차는 제일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과하게 하락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기준금리를 판단할 때 어차피 주요 기준점이 이제 CPI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과거 정강치로 이렇게 제로가스로 올라가나 두 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 걸려. 기준금리를 엄청 올리거나 아니면 CPI가 다시 빠르게 과거만큼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뒤에
이전의 차트 잠깐 봐볼게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기준금액이거든요. 연말에 뭐 3.5bp까지 올렸다가 23년 초에 이게 내린다는 얘기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끝까지 올리면은 상당히 좀 증시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살살 올라가는 게 나스닥 같은 게, 성장주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F1에서 지금 현재 뭐 유가나 그런 거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과거 이렇게 증시 폭락했을 때만큼 리스크 두려움이 때 비교시 적게 올린다는 게 컨센서스가 막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스프레드는 기준금리가 지금 최근에 뭐 주식이 증시가 폭락할 수만큼 그만큼 올리지 않을 거라고 가만히 되잖아요. 그리고 CPI도 비록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피크점 찍는다 원자재값이 고점 찍었다 막 그러더라도 과거의 추세대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3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가정했을 때 이거 차트 스프레드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감안시 금리에 대한 여지가 더 이상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 경기 침체가 나오면 과거 대비 그렇게 매력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책관이 이제 QE라고 하잖아요. 이 양적 완화. QE. 이 지금 QE는 뭐냐면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그 중앙은행에서 에셋 그러니까는 그 국채하고 그다음에 MBS 저 있어요. 그걸 사들여갖고 시중에서 사들여갖고 그럼 사들이면 자산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재무상태표거든요. FED 그게 S목 자산만 표시한 거거든요. 사들이면 그만큼 현금을 시중에 푸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QE라고 하고 QE 컨버티브 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직전에 이제 QT라고 하는 거는 Q 컨버티브 T 타이트닝. 그래서 이거는 양적 긴축. 이거는 거꾸로 이제 국채를 시중에다 매각하는 거나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재연장되는 국채들을 사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으로써 시중의 이제 유동성을 다시 끌어들여 흡수하는 거죠. 이게 QT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직전에 QT가 시기에 보면은 17년 10월하고 19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QT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9년 9월부터 다시 이렇게 QE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기서 코로나 팬데믹 빵 맞았잖아요. 이건 그때 연준이 채를 엄청 사들였어요. 급격하게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최근까지 2022년 6월까지 아이고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략 이쯤 2022년 6월이 이제 고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은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인사하고 QT는 같이 이게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기준금리 인사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후속으로 QT를 이렇게 진행하죠. 그리고 QE를 진행하면서 기준금리를 팍 떨어뜨리고 QE하고 기준금리 인하하고를 같이 진행하고 여기는 경기 침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지 시점 보시면 뭐냐면은 QT를 이렇게 하고 QT의 정점이잖아요. 지금요. QE의 정점. 그러면 이제 QT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했으니까 먼저 서양적으로 이렇게. 뒤 후속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QE 관련해서는 어떻게 장기 차트를 한번 봐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2012년부터인데 이게 FED SC가 자산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QE를 유지했다가 자산을 유지했다가 QT를 들어서 17년 10월부터 19년 9월까지 2년 동안 테스트 했잖아요. 빨간색 나스닥 S&P 500 지수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대체적으로 여기 박스권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중간에 한번 폭락이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QT가 끝나고 QE를 시작한 시점부터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코로나 팬데믹 맞고 한번 S&P 500이 폭락하고, 그래서 급격하게 QE를 들어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대세 상승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QE는 이제 이쯤에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6월 1일부터 끝났어요. 연준의 그 플랜을 보시면은 텔레그램에 올렸는데 6월 1일부터 이제 자산 축소를 시킨다고 공식적으로 플랜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미리 이전에 정점을 찍고 나스닥, S&P 500은 폭락하죠.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과거는 이제 아까 많이 사례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고 FED 경기 침체를 타개하는 향후 대책방 2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QE가 있잖아요, QE가. 그 QE를 하려면은 지금 보시면은 역대 최대잖아요, 최대. FED SC 자산이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QE를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가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23년 초에 막 경기 침체가 많이 발생한다 가정하면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QT를 일정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QE가 유동성 수기가 필요한데, 현재 연준 자산규 역대 최대로 추가적인 QE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QT는 퀀터티브 타이트닝 되었고, 22년 7월 현재 QT는 시작 초 1단계예요. 이제 보시면은 저 뒤에서 말씀드린 증시 유동성 축소에 거의 미반영된 여건이에요, 아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시 유동성 축소는 금리 인상 하나만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해갖고 이제 현재까지 FED 자산 규모거든요. 이게 2008년대 금융위기 때 이만큼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올라왔다가 타이트닝 들어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각 9조 달러 정도 돼요. 1경 뭐 3천억이 3천 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20년부터 부채를 사들인 거 보이시잖아요. 최근 거를 여기 요 부분을 확대시켰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이제 FED 이제 QT 플랜에 보면 6월 15일부터 한다고 했었거든요. 8월까지 매달 475억 달러 한도에서 최다 MBS를 줄인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거의 두 배는 950달러를 연말까지 줄인다 하고, 연말까지 최대 5,225달러의 자산을 덜게 풀려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체크해보니까는 여기 이제 대충 이쪽 고점으로 보고, 여기서 약 425억 달러 검사했어요, 7월 초에. 그러면 이거 21사원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뉴스를 체크해보니까는 나온 게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QT는 시작했다고 보고요. 6월 말부터 6월 한 20일경부터 해갖고, 근데 이건 초입 단계라고 아직 증시 유동성 축소에 거의 반영이 안 된 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뉴스를 보니까 이 정도 규모를 줄이면은 금리 인상은 CPP 정도 이렇게 인상한 거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CPP인가? VBP. 잠깐만. 헷갈린데. 그건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이제 뉴스를 6월 1일자 QT 플랜에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그 만기 돌아오는 국채 MBS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시중에다 국채를 파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안 한 걸 방식으로 돈을 회수한다는 거죠, 걸요. 연말까지 최대 640조 원을 축소하는 역대 최대 규모고, 지금 이제 9조 달러잖아요. 9조 달러, 이거는 원화로 640조 원. 그래서 여기 선한데 매달 475억 달러 한돈에서, 그리고 아까 425억 달러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고,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뉴스 안 나와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7년도 아까 보셨을 때 17년 9월부터 직전 QT는 17년 10월부터 19년 9월까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승수하게 2년 동안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비슷한 규모를 단 6개월 만에 끝낸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17년 10월부터 29년 9월까지 2년 동안 6천억 달러 줄였는데 이번에는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이거하고 비슷한 규모를 줄인다. 금액은 비슷한데 강도는 좀 꽤 셀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과거 이제 리세션 시기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몰라요. 일단은 근데 요거 장단기 국제금리 역전 현상을 보면은 23년 초에 발생할 가능성은 개연성 조금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그것도 경기 침체잖아요. 약한 경기 침체도 그러면 반드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미국 연준은 양적 완화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세션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약한 리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더 크게 하고 더 중요한 건 QT 이제 이 FED 자산이거든요. 이렇게 최고치 올라온 QT를 반드시 줄여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준은 현 시점에서 QT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이게 QE 2008년 리세션 때 여기서 QE를 시행했잖아요. 경기 침체 때 과거의 사례를 한번 그렇게 했어요, 한 걸요. 그래서 QT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하반기에. 근데 그거는 증시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미국 위시와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반영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근 여건은 뭐 나스닥 5일 연속 오르고 막 미국 증시 좋잖아요. 국내 증시도 좋고 유럽 증시도 지난주에 좋았고 매우 긍정적인 여건으로 반전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합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상방을 이제 보시면은 과거 2018년 10월이나 2019년 8월 그리고 2020년 3월 특히 2020년 3월을 기억하시면은 증시 폭락한 다음에 급격한 V자의 반등이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 폭락 시기는 QT가 끝나는 시점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기가 거의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기하고 폭락 시기하고 겹쳤어요. 이걸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여기 없네. 여기 있네. 일단 잠깐 이거 다시 계속 보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2년 하반기 장점 리스크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22금리 인상에 따른 남유럽 재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불거졌을 때 리스크가 터진다는 게 아니라 불거졌을 때 계속 괴롭힐 수 있다. 모기 수준으로 이렇게 모기나 파리처럼 해충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하반기에 이제 쟁점으로 떠올 수 있다. 그리고 증시의 상방을 폭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증시의 상방을 지속 억누를 수 있는 요인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금융 취약층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 리스크가 크게 불거진다는 게 아니라 상방을 지속 억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종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명백하고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증시가 여기서 V자형 급등이 나올 수 있냐? 과거 여건과 틀리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과거에는 증시 폭락했을 때 유동성 공급이 빵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지금요. 계속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픽치를 이제 시작한 초입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오히려 유동성 축소 단계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진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여기다 V자형 급등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최선은 아마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동성 측면에서 두 가지 여건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기준금리 관점을 보시면은 나스닥 100지수하고 저 들어가거든요. 대대상승은 금리 인하 저점에서 시작해서 금리 인하 고점에서 완료됩니다. 보통 과거 사례 보면은 이 기준금리거든요. 이렇게 저점에서 대대상승이 나오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고점 근처가 이제 대세
고점 근처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경기가 하락에서 이제 침체로 꺾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나 오히려 대세 상승 시기다. 원래 과거 방정식인데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침체 나니까 빡 떨어뜨려갖고 지금 유동성 공급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대세 상승이 나오죠, 이렇게. 쭉 유동성 공급하면서 이게 힘이 가서 경기가 과열되면서 증시는 올라가요, 같이. 그러면서 금리가 고점에서 저쪽으로 꺾이는 시점, 이때 이제 리세션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원래는. 현재 시점은 과거와는 완전히 틀려버리죠. 금리가 제로인 시점에서 증시 고점이 나오고 증시가 폭락해요.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발생했다는 거는 경기 침체로부터 우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경기 침체가 오래되는데 아까 국제서 역전 변화가 나왔었는데 2022년 4월에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운명 계정을 금리 인상시켜버린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행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래됐는데 금리를 인상시킨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대책 방안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연준에서.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판단하기가. 두 번째로 QE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대세 상승이 나오나 그렇게요. QE 2008년 이후에서 QE를 했고 그리고 대세 상승 나오죠. QE 유지. 그다음에 2012년에 또 여기 남녀 재정위기 나오고 QE 시행 대세 상승 올라오고 QE 유지만 돼도 금리 인하되면 만나면은 지수 상승할 수 있어요. 허리리팅 나오고 QT가 나오잖아요. QT가 이렇게 그럼 증시는 박스권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폭락 한번 나올 수 있고 이렇게요. QT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대세 상승 올라가다가 팬데믹 한번 때려맞고 여기서 QE로 엄청나게 때렸죠. 여기 지수가 V자 급반등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QE 관점, QE 그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관점에서 현재는 아까 시작점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QT가.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증시가 폭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리 인상도 연말까지 계속한다고 했잖아요. QT 연말까지 한다고 하고 비록 지수는 폭락했지만 이거를 전부 다 반영을 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위적 급반등이 이렇게 2020년처럼 아니면 2019년처럼 위적 급반등은 나오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가지고서 최단체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중간중간에 아까 리스크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국내. 미국은 되게 재정 안정성이 좋아요. 가계부채도 그할 것이라고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래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좀 이게 좀 약간 리스크가 큰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국 쪽에 이제 주식을 추천드리고 권장드리고요. 미국 쪽에는 남녀 재정 리스크가 하나 정도의 기업에 쓰는 요건이 있는데 국내는 두 가지가 이렇게 기업에 쓰는 요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폭락 나온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 살만한데 다만 약간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QE 관련해서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추가적으로 늘려고 이거는 QE를 더 하면 안 되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2022년 12월 15일 날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미국산은 상원 부채 한도 상향 가격.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연방정부 디폴트 뭐 나온다 막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2012년 이후에 이제 미국 부채 GDP 대 부채 한도거든요. 부채 비율이거든요. 더 이상 올리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T를 연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시행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QE는 추가적인 여력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QT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예전에 한번 자꾸 보여드렸는데 2012년도에 그 남녀노 재정위기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이탈리아가 이쯤이었어요. 120% 정도. 지금 2022년도에 155%라고 과거 대비 훨씬 빨리 높아져 있어요. 부채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22도 8년 만에 처음으로 25bp 이제 금리 인하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탈리아 같은 부채 위기 과거에 겪었던 나라들이 남유럽 국가들 특히 괜찮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예전에 그 유로존을 하나 엮은 게 뭐냐면 유럽이 전쟁이 많이 예전에 세계대전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유럽에서 시작해갖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로 묶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금리도 다 틀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CPI도 되게 편차가 되게 심해요, 한 거리도. 그 독일이나 뭐 아니면은 뭐 네덜란드나 그런 데는 되게 우량한데 이탈리아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데는 이게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이탈리아 쪽이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ECB가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동시에 이탈리아 쪽에는 부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불평등하게 느껴질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반대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7월부터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은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가 이것들이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상방을 막는 저의 요인으로 계속 증시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쪽 주식할 때 신경 쓰시면 되시고요. 국내는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처분 부채 비율은 역대 최대예요, 지금요. GDP 대비 100% 넘는 국가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은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200% 넘겼어요, 지금요. 가처분 소설이라는 거는 이자 세금 더 빼고 이제 소비와 구매력이 원천이 되는 쓸 수 있는 돈,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하위계층의 뉴스를 보니까 20% 그런 취약계층 20% 하위계층이 보면은 지금도 적자인데 금리가 1, 2%더 올라가면은 그 적자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걸 꽤 높게 올라오는 금리가 시기는 2008년 이후에는 처음이거든요, 지금이. 그때까지 저금리를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막 연골도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7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한 50bp 올린다는데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면은 꽤나 이제 체감적으로 지수로서 금리 인상이 피부로 많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맞닥뜨리는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폭락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지수 상방을 계속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책 방안이 뭐냐? 쓰질 않았는데 예전에 한번 빅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 보이시나요? 여기 예전에 들어오셨던 분 계신가요? 빅시 뭐 빅스 설명드렸듯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 처음에 들어오시면 좀 그래서 지금 나스닥 차트 한번 보는 것들 보면은 괜찮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직전 저점 이렇게 이탈할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다 오히려 상승한다는 건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이게 직전 고점 넘기면은 미국 증시는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죠. 이제 그래서 빅시가 그때 그 RSI를 이용해갖고 이제 해치를 한번 시키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빅시거든요. 빅시 관점으로 보면은 RSI 30에 가까워지면은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70 가까워지면 매도하자. 근데 지금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날 CPI 이제 미국 소비자물 거치에서 발표되잖아요. 그리고 18일부터 이제 2분기 시작 시즌이 이제 JP원부터 이제 시작해야 하는 걸요. 그 CPI가 만약에 안 좋게 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으면은 증시는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 증시 올라간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설명드렸듯이 RSI 30근처에 가까이 기계로 매수하시면은
과거 사례를 보면은 되게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안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면은 일단은 다음 주 13일 CPI 발표되고 나서 만약에 BC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30쪽에 30 RSI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계적 매수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 해치 구간으로 보고 판단하고. 근데 혹여나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그게 EPS 컨센서스가 안 맞아갖고 그 실적이 악화되는 가이던스가 악화되고 지금 긍정적인 생각하고 반대로 주식 폭락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매수하고 제대로 해치는 거고요.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다리면은 다시 RSI 70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해치하더라도 손실은 안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 구간 해치 구간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권유하는 조심스레 권유하는 RSI 39번에서 14일날 CPI 발표되고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되게 좀 약간 투기적으로 들리시겠죠.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를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빅시 관련해서 3번, 3번 설명드렸었는데 이쯤에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켜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갖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 물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설명들을 들으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당사자 본인께서 하시는 걸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빅시는 이거 뭐 제가 뭐 이 관여해서 이거 시세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고 이거 그냥 권유 드리는 거예요, 권유.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수 상승이,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반영될 때 생각하고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명백합니다. 근데 상방은 지속 억누를 수 있는 여건들이 많다. 그리고 V자의 급등은 더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치는 빅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요즘에 설문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텔레그램 쪽으로 해갖고. 보면은 반도체나 조선 쪽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좋게 보신 분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로자산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게 되게 많아갖고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 되게 중요시해갖고. 근데 반면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게 보는 업종은 뭐냐면 자동차 쪽의 업종. 거기는 보면은 제로자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기 수요가 지금 계속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현대차와 기아차 보니까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되게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보면은 가장 비선호 업종이 보니까 자동차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고요. 판단은 본인께서 하시고 절대로 이게 추천이나 뭐 권유나 뭐 그런 것도 아니라 권유라고 말씀드렸지만 권유는 아니고 하여튼 판단은 들으신다면 이게 개인적으로 다 각자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걸으실 거 걸으시고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신 거예요? 이제 진짜는 이제 매크로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끝내려고 이제 계속 한번 말씀드렸더니 계속 이게 얽혀갖고 마음에 걸리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비용이 나사닥 지수가 여기서 올라간다 되게 좋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스를 추가 들어가서 소위 빅스 살짝 한다에다 다시 내려오고 있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없으시면은 원래 30분에서 40분에 내보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지만은 그 미국의 오토론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지표를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릴게요. 꺾이는 분위기가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나 그런 것도 재고 소재 IT 같은 쪽에는 재고 자산이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현대차나 기아차 재고 자산을 제가 체크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 회전율도 이렇게 상승 추세고 재고 자산 측면이나 아니면은 대기세나 측면이나 봤을 때 좋게 보이고, 그리고 설문조사가 되게 주관적인 건데 설문조사를 텔레그램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1,300분, 1,400분 참여했었는데 선호하는 업종에서 가장 비싸다는 게 화학전지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자동차예요. 그만큼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뭐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빈집털이라고 하잖아요. 매수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가면은 크게 튀어볼 수 있다. 그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상방에 왔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단기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거는 소외된 업종에서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푸른 마켓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들, 스케이하닉스나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요즘 많이 보이셨잖아요.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기아차, 현대차는 내 생각에 빈스탑이라고 생각해요. 뭐 있어요. 그것도 일단은 내용에 이제 추세를 보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나 보시고, 빅시는 이제 이번에 RSI 39%로 떨어진다면,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스닥이 정고점 돌파하고 올라온다, 비록 CPI가 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더라도, 경기, 경기가 뭐 하락이 돼갖고, 이제 뭐, FED가 금리를 크게 인상한다는, 75bp 인상한다는 그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 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시가 이번에 만약에 흑진을 시도했는데, 나스닥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빅시를 매도하시고, 더 이상 이제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 자기 주도주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섹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섹터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섹터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장기는 모르겠어요. 아직 또 계속 금리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 QT도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요. 계속 봐봐야지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권유 드린다고 말씀이 있어갖고 이게 올려도 되려고 모르겠네요. 권유는 무조건 취소. 말하다가 실수한 거고요. 판단은 본인께서 다 하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게요, 한 걸로.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한 다음에 그것도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